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 다녀왔는데요. 2년 전 영상을 지금에서야 꺼내본 이유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여행을 기록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바이칼 호수를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떠난 여행. 왜 바이칼 호수에 마음이 이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호수. 전 세계 담수의 20%를 품고 있는 곳. 2500만 년 전 만들어진 대자연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충동적으로 저는 시베리아 한가운데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이칼 호수로 향하는 길은 이르쿠츠크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갔던 알혼 섬은 시내에서 출발하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여름에는 도로 사정에 따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12명 정도 탈 수 있는 미니버스는 믿을 수 없이 낡았고 시끄러웠으며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어요. 3박 4일 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면서 흔들림엔 적응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미니버스의 흔들림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도로 여기저기에 땜빵을 해놨기 때문에 승차감은 더욱 극한이었어요. 하지만 창밖 풍경은 고요함과 평화로움 그 자체.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소 구경이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주었어요. 기나긴 자동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휴게소에도 들렀습니다. 휴게소는 아담한 통나무집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점심을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메뉴는 보르시와 샐러드였어요. 보르시는 러시아의 전통 스프인데요. 고기와 각종 야채, 향신료를 넣고 끓인 이 음식은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육개장과 토마토 스프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맛인데요.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소울푸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부터 저에게 어마어마한 위안을 준 친구예요. 이 아이스크림이 없었다면 여행이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잠시 쉬고 있는데 귀여운 친구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어느 나라나 시골 강아지는 왜 이렇게 한없이 귀여운 것일까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반갑게 저에게 달려오는 존재는 이 강아지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시베리아의 시고르 자부종 강아지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꼬리치며 달려왔던 해맑음을 잃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미니버스에 올랐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마찬가지로 끝도 없는 수풀이 이어졌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가끔 이런 댓글이 달려요. 혼자 여행하면 심심하지 않나요? 외로워 보여요. 맞아요. 심심하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각이 저에게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심하고 외로울 때에만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심하고 외로워야 여행지를 더 자세히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밖 풍경도 그래요. 계속해서 똑같이 생긴 나무, 똑같이 생긴 숲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풍경도 계속 변해요. 어느 순간 나무의 키가 작아지다가 척박한 초원이 펼쳐지기도 하죠. 일행과의 대화에 집중했거나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고 있었다면 놓쳤을 순간들을 오롯이 혼자였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심하고 외로워도 저는 종종 혼자서 여행을 합니다. 이르쿠츠크에서 5시간 가까이 달려서 도착한 선착장. 이곳은 알혼 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겨울에는 이 물이 완전히 얼어서 차를 타고도 갈 수 있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타는 승합차의 이름은 와직. 바이칼 호수에 최적화된 와직은 얼음 위도 미끄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칼 호수에 처음 손을 담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생각보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요. 바이칼 호수는 물이 맑아서 물밑 가시거리가 40m나 된다고 해요. 청정지역에도 조잡한 기념품 가게는 빠지지 않네요. 알혼섬과 선착장을 오가는 바지선에는 사람도 차도 짐도 싣게 되는데요. 딱히 정해진 시간 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알혼섬으로 향하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좌석은 없어요. 차가 먼저 들어가고 사람들은 빈 공간 사이사이에 알아서 서 있으면 됩니다. 동네 강아지도 알아서 잘 탔네요. 놀러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까요? 알혼섬은 바이칼 호수에 있는 22개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40% 정도 크기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이기도 하고요. 샤머니즘의 탄생지이자 빼어난 절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바이칼 호수의 여행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부랴트족인데요. 몽골 계통의 소수민족이라 우리나라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이 부랴트족이라는 설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인 무당 문화 역시 이곳에서 기원했다고도 하고요. 알혼섬에서 바이칼의 정수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알혼섬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후지르 마을 뿐인데 후지르 마을은 선착장에서 1시간 반 넘게 가야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알혼섬에는 포장도로가 없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기침소리 같은 엔진 소리를 내는 미니버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내렸을 때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열차 창문 너머로 보았던 바이칼 호수에 직접 가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고 이제 웬만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횡단열차가 그냥 커피라면 바이칼은 TOP일 것 같다는 예감.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걸까요? 우리의 미니버스는 마을 입구에서 펑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어요. 원인은 타이어 펑크.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제 멘탈도 펑크가 났어요. 원래는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알아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마을 한가운데서 차가 퍼졌어요. 타이어가 터져서 구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 찾기에 성공했어요. 저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면서 야심차게 숙소를 예매해뒀는데요. 바로 부랴트족 유목민들의 가옥, 유르트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주인집 고양이가 마중을 나와줬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를 환대해 주었네요. 이틀간 저의 집이 되어줄 유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서는 순간 조금 심란해졌어요. 한낮인데도 깜깜하기만 한 실내는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유목민의 향기라고 해야 하나? 익숙치 않은 향기가 제 코를 찔렀어요. 그냥 평범해도 안락한 숙소를 고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쩌겠어요. 이미 숙박비를 지불했으니 이틀 동안 잘 지내봐야죠. 하지만 유르트 안에 있으면 더 기운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에 동네 산책에 나서기로 했어요. 알혼섬의 유일한 마을, 후지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었는데요. 마을의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황량함이었어요. 도로가 다 흙길이라서 먼지가 잘 날려서 그렇기도 했지만 버려진 마을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화면에 나레이션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여행 중에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참을 떠들었어요. 원래는 부르한 곳에서 일몰을 보고 싶었는데 이 동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일몰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인데 어차피 여긴 해가 조금 한국보다 늦게 지니까 한 6시, 7시까지 돌아오는 일정으로 부루한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렇습니다. 평일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집들이 비어있는 걸까요?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부르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 곳 아시죠? 케이프 부르한에 가고 있는데요. 부르한 곳이 전 세계에서 기도발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요. 잠시만요. 이게 뭐야? 이렇게. 뭐 그런 걸 굳이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행자에게 기도발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면 한번 가서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의 목적지는 부르한 곳의 샤먼바위였는데요. 샤먼바위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족 전통 의상을 파는 가게들도 있었고요. 이 동네의 소들은 전혀 사람을 신경 쓰지 않네요. 이 울타리를 넘으면 샤먼바위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저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색색깔의 천. 색의 조합이 무척 익숙하지 않나요? 색색의 천은 우리나라의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떠올리게 하고 나무를 깎아놓은 모양은 선앙당과 솥대를 연상시킵니다. 이곳이 샤머니즘의 발상지라는 것을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소가 주는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정말 고요해요. 아마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랑 비슷한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샤먼바위로 향하면서 이곳의 원주민인 부랴트족은 정말로 한민족과 같은 뿌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구 40만의 소수민족인 부랴트족은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데요. 우리도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 외에도 부랴트족과 한민족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부랴트의 건국 신화인 게세르 신화는 단군 신화와 무척 비슷하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비슷한 용사와 백조 안에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처녀가 아버지를 위해 호수에 몸을 던졌다가 물속에 있는 신의 아내가 되어서 영생을 누렸다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심청전의 이야기와 유사하죠. 다만 인당수가 아니라 바이칼 호수에 몸을 던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기 때문일까요? 제 눈에는 샤먼바위가 독도의 모습과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소원을 빌면 그렇게 잘 이뤄진다길래 저도 소원을 빌어보기로 했어요. 먼저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3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직장 동료 아들의 회복, 임신 중이었던 발레 친구의 순산,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후배의 합격,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남편이 된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저의 채널에서 오래오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참고로 동료의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요. 발레 친구의 아들은 돌이 지나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치른 후배는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돌멩이를 옮겨가며 소원을 빌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혼자지만 또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끝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호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에 무섭기도 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바이칼 호수를 이 세계에 갈라진 틈이라고 여긴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날 써야 할 에너지를 모두 다 써버렸는지
완전 방전 상태가 되어서 저녁에는 영상 촬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소리가 저절로 나왔던 이날 오후. 저는 다음 날의 알혼섬 북부 투어를 기대하면서 터덜터덜 숙소로 향했어요. 저의 기나긴 밤을 달래주었던 건 팟캐스트였는데요. 이날 들었던 이동진의 빨간 책방 237회 오프닝 멘트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을 한쪽밖에 읽지 못한 셈이다. 프랑스 소설가 외젠 다비가 한 말인데요. 독서는 여행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우리는 객체가 됩니다. 객지에서 이방인으로서 대상화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떠나온 곳의 나를 객관화해서 말 그대로 개개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는 주체는 조금 교정되거나 확장될 수 있고요. 독서든 여행이든 그래서 길 위에 자신을 세워둘 필요가 있는 거겠죠.